1988년 이후였나요? 정말 수십 년 만에 대한항공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가장 거대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소식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아주 흥미로운 한 기업을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공항에 보이지 않는 심장, 한국공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공항이 어떤 기업이고 또 두 거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왜 핵심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공항이라고 하면 그냥 공항 그 자체,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곳을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비행기 옆에서 짐 싣고 내리는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그 순간부터 다시 이륙하기 직전까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업이거든요. 항공 운항의 안전과 정시성을 담보하는 말 그대로 필수 인프라 기업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독보적인 1위 사업자고요. 오늘 분석의 진짜 재미는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변수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드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땅에 있는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한국공항의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지상조업인데, 매출의 62%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사업이군요.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지상조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요. 비행기가 게이트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출발할 때 항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푸시백 작업, 그리고 당연히 청취자께서 가장 익숙하실 수화물 처리도 포함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행기 끝나고 난 뒤에 기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그리고 특히 겨울철 운항안전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죠. 비행기 날개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작업까지 전부 지상조업의 영역입니다. 와, 그냥 힘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네요. 특히 디아이싱 같은 건 뭐 첨단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아무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특수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이걸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서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사업이죠. 한국공항은 이미 대한항공과 진에어라는 아, 확실한 고객사가 이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장거리 노선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곧 동체가 넓은 대형기, 소위 말하는 와이드바디 항공기 운항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기종에 따라 조업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 여러 대를 조업하는 것보다 큰 비행기 한 대를 조업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좋아요. 이게 지금 한국공항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아하, 단순히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지상조업 외에 화물조업과 급유사업도 각각 21.8%, 16.0%로 비중이 꽤 크네요. 이 사업들은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나요? 항공화물조업은 인천공항을 거치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화물을 다루는 건데요.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항공공항이 위험품이나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냉장, 냉동화물,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특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고부가 가치 사업이겠네요. 맞습니다. 일반 화물보다 훨씬 단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급유 사업은 정말 매력적인데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 위험을 항공공항이 지지 않아요. 항공사와의 계약 구조상 그냥 운항 편수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이 착착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캐시카우, 즉 확실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들어보니까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수익성 개선 요인까지 더해진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2025년 실적을 보니 팬데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 연간 매출이 한 6,631억 원.
영업이익은 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요.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섰죠. 이 회사의 재무적인 힘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 이상이에요. 자료를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약 1,000억 원에 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이 비싸긴 하지만 한 번 사두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이른바 로우 카펙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 카펙스 구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는 제조업 같은 회사랑은 달리 돈을 벌면 그게 고스란히 회사 금고에 쌓이는 구조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반도체 회사처럼 몇 년마다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비교적 적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놓은 현금 인출기 같은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을 지적하네요. 영업비용의 무려 75%가 인건비라는 점인데요. 요즘처럼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실제로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020원으로 2.9% 인상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핵심 근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첫째는 성장의 힘입니다. 항공 운항 편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 성장 규모가 인건비 상승분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지상조업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비용을 아끼기 힘든 영역이에요. 한국공항이 안전관리 강화나 서비스 품질 향상, 이런 걸 명분으로 항공사들에게 조업료 인상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성장 동력과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국공항은 그 자체로도 아주 견실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죠.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이 거대한 이벤트가 한국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시장 2위 사업자인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아시아나 에어포트와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뒤에 한국공항이 아시아나 에어포트까지 합병하게 되면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를 훌쩍 넘어서게 돼요. 70%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사실상 국내 지상조업 시장에 압도적인 독점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1등과 2등이 합쳐져서 덩치가 커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가보면 같은 종류의 특수 장비를 한국공항도 갖고 있고 아시아나 에어포트도 갖고 있어요. 인력도 각자 운영하고요. 비행 스케줄에 따라 어떤 때는 양쪽 인력이 모두 바쁘지만 어떤 때는 한쪽은 놀고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아, 중복 투자가 있겠군요. 그렇죠.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중복 투자를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통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에 맞춰 투입하는 거죠. 보고서는 스케줄 최적화만으로도 투입 인력 대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보다 20에서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 30%라니 정말 엄청난 효율 개선인데요. 이건 곧바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면 이건 누가 봐도 독과점이잖아요.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없을까요? 또 한 가지 변수는 합병 조건으로 일부 유럽 노선이 티웨이 항공으로 넘어가고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가 에어인천에 매각된다는 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공항과 아시아나 에어포트의 고객 물량이 일부 이탈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잠깐만요.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인데요. 그럼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정작 기존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의 역설적인 재미예요.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인천이 당장 노선과 화물 사업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체적으로 지상조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진입장벽 때문에. 맞습니다.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이들 항공사는 자체 조업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장 1위 사업자인 한국공항에 조업을 위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기존의 모회사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사를 다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위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언급하는 한국공항의 또 다른 가치를 짚어보죠. 품절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100만 주 내외에 불과해서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라고요.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덩치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몇백억 원어치를 사려고 하면 주가가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쉬웠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강력한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팔려는 사람 자체가 적다 보니 주가가 웬만한 악재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으로 시장에 갑자기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리스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공급 부족에 가깝죠.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외로운 삶 같다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품절주라는 특성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리면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만들어낸다고요? 맞습니다. 한국공항은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은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에요. 여기서 PBR이라는 건 주가 순자산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0.6배 수준이라는 건 아, 잠깐만요. PBR 0.6배.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비율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청산해서 모든 자산, 건물, 토지, 특수 차량들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 그 가치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 전체의 가치, 즉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치 엔진 가격만 1억 원짜린 자동차가 중고 시장에서 6천만 원에 고려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직 합병 시너지라는 미래 가치는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가진 재산만 따져도 시장이 너무 싸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진그룹 차원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 회사인 한진그룹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짜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주주 환원 정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1,000억 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거나 배당을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어요. 만약 그런 정책적 결단이 내려진다면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낮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한국공항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명확한 실적 모멘텀입니다.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2020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 유력해요. 둘째는 압도적인 합병 시너지입니다. 아시아나 에어포트와의 통합이 현실화되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가져올 거고요. 셋째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PBR 0.6배 수준의 저평가 상태와 1,000억 원의 현금은 주가에 강력한 안전마진이 되어주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룹 차원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회사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기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보고서들은 이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을 때 얻게 될 재무적, 전략적 이점에 집중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기업이 한 국가의 공항 지상주업 생태계 전체를 사실상 장악하게 될 때 이런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가려진 장기적인 영향들, 예를 들어 공항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에는 과연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청취자께서 앞으로 항공산업의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